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 채널의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어요? 바로 제 남편이 직접 경찰에 전화해 아내인 저를 체포해가라고 했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바닥을 구르며 입에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제가 세상 전부를 바쳐 사랑했던 남편, 박지훈은 경찰관들 앞에서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입니다. 저 여자가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탕약에 독을 탔어요. 당장 저 여자를 잡아가세요. 차가운 수갑이 제 손목을 조여오는 순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남편의 눈을, 그리고 실눈을 뜬 채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죠. 이 잔인한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제 이름은 서유나, 올해 28살의 약사입니다. 남편 지훈과는 대학 시절부터 연애를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때 누구보다 아름답고 낭만적이었습니다. 활기차고 능력 있는 지훈과 조용하고 순한 성격에 저는 서로에게 완벽한 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 모든 편견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던 저는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시어머니 되실 김미숙 여사님은 실망감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제 위아래를 훑어보시더니 아들에게 싸늘하게 한마디 툭 던지셨죠. 약사라고 해봤자 그깟 약 파는 애 아니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좀 더 격이 맞는 애를 찾지 그랬어. 그때 지훈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기는 저 하나만 사랑하고 저하고만 결혼할 거라고요. 그의 단호함에 저는 감동했고 그가 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결혼 후 제 삶은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저희는 시부모님, 그리고 시누이 박지혜와 함께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셨습니다. 제가 한 음식은 입맛에 안 맞는다, 옷 입는 게 촌스럽다, 사교성이 부족하다며 온갖 트집을 잡으셨죠. 약사로서 제가 가진 전문 지식은 시어머니 눈에 그저 쓸데없는 잘난 척일 뿐이었습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감기 기운이 있으실 때마다 제가 가장 좋은 약을 추천해드리면 어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소리치셨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나서 양약은 몸에 해롭기만 해. 동네 약국 김 약사님이 너보다 훨씬 경험 많아. 한창 꾸미기 좋아하는 시누이 지혜는 엄마의 비호 아래 저를 괴롭히는데 동참했습니다. 제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리고는 제가 그랬다고 거짓말을 하며 엄마에게 달려가 울고불고 매달리는 일이 다반사였죠. 그럴 때마다 남편 지우는 늘 똑같은 말로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다들 그만 좀 해. 집안 시끄러워지는 거 보기 싫어. 저는 참았습니다. 현명한 며느리, 좋은 형님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 지식을 총동원해 가족들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통풍이 있으신 아버님을 위해 퓨린이 적은 식단을 짜고 약차를 다려드렸고, 잦은 회식으로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 간에 좋은 보약을 지어주었으며,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어머님을 위해 잠들기 전 심신 안정에 좋은 허브티를 대령했습니다. 언젠가 제 진심이 통하는 날이 오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압박이자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아이 문제였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어머니의 구박은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를 씨 없는 수박이라 부르며 우리 집안이 너 때문에 대가 끊기게 생겼다고 한탄하셨죠.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다니며 제 사주 때문에 집안이 망할 거라는 악담을 퍼붓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습니다. 최근 부쩍 불면증과 피로를 호소하시면서도 양약은 질색하시는 시어머님을 위해 저는 특별히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용하기로 소문난 원장님께 직접 어머니의 증상을 설명하고 진맥을 짚어 기혈을 보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귀한 보약 한 재를 지었습니다. 혹시나 시어머니가 또 믿지 않으실까봐 약재를 설명해 주시는 원장님의 모습과 약 처방전까지 꼼꼼하게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날 점심 저는 그 보약을 넣어 정성껏 한방 삼계탕을 끓였습니다. 제 진심이 담긴 이 음식이라면 어머니의 화도 조금은 누그러지리라 생각했습니다. 식사는 여느 때처럼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뜬 닭고기 한 그릇을 두 손으로 공손히 시어머니께 올렸습니다. 어머니, 기력 보충하시라고 한방 삼계탕 끓였어요. 이거 드시면 잠도 잘 오고 몸도 한결 가뿐해지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힐끗 저를 쳐다보며 코웃음을 치셨지만 말없이 수저를 드셨습니다. 시누이와 남편도 식사를 시작했죠. 모든 것이 평범하게 흘러가던 그때였습니다. 삼계탕을 반쯤 드셨을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격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목을 부여잡고 얼굴이 파랗게 질리시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흘러나왔고 사진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누이 지혜가 가장 먼저 악에 바친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언니, 엄마한테 도대체 뭘 먹인 거야? 남편 지훈도 어머니에게 달려가 피가 마른 얼굴로 절규했습니다. 엄마, 왜 이래? 그러더니 그는 제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아닌 살기 어린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니야, 난 그냥 평소처럼 보약을 넣고 끓였을 뿐이야. 저는 억울함과 두려움에 말을 더듬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평범한데 우리 엄마가 이 꼴이 되냐고. 지우는 고함을 지르며 제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저는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귓가에는 시누이의 울부짖음이 맴돌았습니다. 오빠, 빨리 119에 신고해. 아니, 112에도 신고해. 저 여자가 엄마를 독살하려 했어. 저 여자 감옥에 보내야 해. 그리고 제 남편은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119가 아닌 112를 먼저 눌렀습니다. 저를 총알이라도 쏠 듯이 노려보며 전화기에 대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희 어머니를 독살하려고 했습니다. 주소는 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한쪽 뺨은 불에 댄 듯 화끈거렸습니다. 완벽하게 짜인 연극 속에서 악독한 살인범 역할을 배정받은 채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과연 저는 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제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끔찍한 독살, 연극 뒤에 숨겨진 진짜 음모는 과연 무엇일까요? 단 한 끼의 식사로 제 인생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남편에게 독살범으로 몰려 시댁 식구들의 통쾌한 시선 앞에서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차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답답하고 비좁은 공간에 갇혔지만 제 머릿속은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지난 3년간의 결혼 생활, 참고 또 참아왔던 인고의 세월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선명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한방 삼계탕은 비극의 시작이 아니라 제 눈물과 인내의 잔을 넘치게 한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는 것을. 제가 어째서 이토록 끔찍한 상황에서 평정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시려면 제가 이 집안에 처음 발을 들였던 그날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와 지우는 4년간의 캠퍼스 커플이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한 지우는 언제나 무리의 중심에 있는 활기찬 사람이었고 약학을 전공한 저는 두꺼운 전공 서적에 파묻혀 사는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저희는 강렬하게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그는 저의 차분함과 지적인 모습에 끌린다고, 제 곁에 있으면 치열한 사회생활의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한편의 시처럼 아름다웠고 저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저는 그 집안의 차가운 공기를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으리으리한 3층짜리 저택은 따뜻함 대신 서늘한 거리감을 풍겼습니다.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님은 교양 있는 외모와 달리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평범한 공무원 집안의 딸, 갓 대학을 졸업한 약사인 저를 마치 물건감 매기듯 뜯어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분은 별 말씀 없으셨지만 저는 그분의 모든 말 속에 숨겨진 경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시누이 지혜 역시 자신의 영역에 침범한 이방인을 경계하는 어린 공주처럼 쌀쌀맞은 눈빛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그들의 암묵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훈의 강력한 의지 덕분에 결혼은 성사되었습니다. 저는 제 진심과 노력으로 시댁 식구들의 마음을 얻으리라, 그들의 아들이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리라 다짐했습니다. 저는 유망한 대형 제약회사에 입사 제의도 거절했습니다. 아내가 밖에서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지훈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살림하면서 현명한 아내, 착한 며느리가 되어주면 돼. 바깥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저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제 꿈과 커리어를 포기하고 오롯이 새로운 가정을 위해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약학 지식을 그 헌신에 사용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단순한 주부가 아닌 가정의 주치 약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온 가족을 위해 영양 균형을 맞춘 과학적인 식단을 짰습니다. 통풍이 있으신 아버님을 위해서는 통증 완화에 좋은 약차를 다리고 퓨린 함량이 낮은 음식을 연구했습니다. 잦은 술자리로 힘들어하는 남편을 위해서는 숙취 해소제와 간을 보호하는 탕약을 늘 준비해 두었습니다. 사춘기 여드름으로 고민하는 시누이, 지혜를 위해서는 천연 재료로 직접 팩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만성불면증과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시어머니께는 더욱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베란다에 라벤더와 캐모마일 화분을 가꾸어 매일 밤 신선한 허브티를 대접했고 숙면에 도움이 되는 마사지와 지압법을 배워 잠자리에 드시기 전 어머님의 피로를 풀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님의 혈압을 체크하고 약 드실 시간을 챙겨드리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며느리로서의 존경심과 진심을 다해 행했습니다. 하지만 제 헌신에 돌아온 것은 무관심과 경멸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꼬박꼬박 양약을 챙겨 먹은 덕분이라 하셨고 잠을 푹 주무신 날에는 요즘 걱정거리가 줄어 그런 것이라 둘러대셨습니다. 제 모든 노력은 그분 눈에 아무 의미 없는 짓이었습니다. 시누이 지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만들어준 천연팩으로 피부가 좋아졌으면서도 엄마 앞에서는 입을 삐죽이며 말했습니다. 에이, 이런 풀조가리가 무슨 효과가 있겠어. 내가 한창 클 나이라 피부가 저절로 좋아지는 거겠지. 저는 모든 것을 듣고도 침묵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받아들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거라고,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제 인내는 그들을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었고 아이 문제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비극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제배는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체면을 차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를 집안의 애군이라 칭하며 동네방네 아들이 복도 없이 자식도 못 낳는 여자를 아내로 들였다고 흉을 보고 다니셨습니다. 그 모든 수모를 저는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남편 지호는 처음에는 저를 위로했습니다. 아이는 하늘이 주시는 선물이라며 조급해하지 말자고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그 역시 변해갔습니다. 제게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졌고 술에 취해 늦은 밤에 들어오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더 이상 제 손을 잡아주지도 따뜻하게 안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저희 부부 모두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호르몬 불균형이 생겼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함께 여행이라도 다녀오며 마음을 편히 가져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여행은 무슨 놈의 여행. 돈만 아깝게. 안 되는 건 어딜 가도 안 되는 거야. 어머니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이를 갖기 위한 작전에 돌입하셨습니다. 어디에 용한 한의원이 있다. 신통한 약이 있다는 소문만 들리면 전국 어디든 달려가셨습니다. 저는 의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돌아온 것은 호통뿐이었습니다. 네가 뭘 알아? 책상머리에서 배운 이론밖에 더 있어? 혹시 이 집안에 아이 낳아주기 싫어서 일부러 핑계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모든 갈등의 정점이 바로 오늘 문제의 한방 삼계탕이었습니다. 유명한 한의사에게 직접 처방받은 보약이니 틀림없이 괜찮을 거라고. 이 작은 정성이 어머니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한 완벽한 도구이자 함정이 될 줄은. 지금 이 순간 경찰차의 답답한 공간에 앉아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보고 있자니 더 이상 두려움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3년간의 인내와 굴욕은 이제 충분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순한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더 이상 순하게만 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이 게임에서 저는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플레이어가 되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경찰서 유치장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그날의 보약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독약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제 걱정과 진심, 그리고 약사로서의 제 모든 전문 지식이 담긴 결정체였습니다. 약사로서 저는 누구보다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항상 제 지식을 이용해 가족들의 건강을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가장 무겁게 했던 분은 바로 시어머니 김미숙 여사님이었습니다. 고질적인 고혈압과 수년간 어머님을 괴롭혀온 만성불면증, 밤마다 뒤척이며 잠 못 이루시고 낮에는 피곤함에 신경질적으로 변하시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저를 미워하셔도 그분은 제 남편의 어머니이자 언젠가 태어날 제 아이들의 할머니였습니다. 며느리로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숙면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안전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베란다에 국화, 연자육, 시계꽃 등 심신 안정에 좋은 허브를 가꿔 매일 밤 직접 차를 끓여 올렸고 어머님이 편안하게 잠드실 수 있도록 머리와 발을 지압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랜 병세 때문인지 그런 노력들은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수면제에 의존하셨고 저는 그 약의 장기 복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일주일 전 어머님의 불면증은 극에 달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새우다시피 하시며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아이고 내 팔자야 잠 못 자서 일찍 죽게 생겼다고 한탄하시는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고집을 알기에 대학병원 신경과에 모시고 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의학, 즉 천연약재를 이용한 양심안신, 영신안신, 요법에 희망을 걸기로 했습니다. 저는 무작정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인터넷과 서적을 뒤져가며 돌팔이가 아닌 진정한 의술과 인술을 갖춘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마침내 동료 약사의 추천으로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경희보감 한의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김 원장님은 80세가 넘으신 연세에도 불구하고 한의학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분이셨습니다. 한의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원장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상태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오랜 불면증과 고혈압, 몸에 열이 많고 소화가 잘 안 되는 체질까지. 저는 원장님께 치료 목적에 강한 약이 아닌 심신을 안정시키고 기혈을 보충하여 숙면을 돕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보조 약제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혹시 모를 약물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해 어머님께서 복용 중인 양약 이름까지 꼼꼼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 원장님은 매우 신중하게 제 말을 들으셨습니다. 직접 진맥을 짚지 않으셨음에도 어머님의 상태에 대해 놀랍도록 정확하게 짚어내셨습니다. 신중한 고민 끝에 원장님은 직접 약재를 담아주시며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복근 산조인인데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불면증의 특효야. 용안육은 심장과 비장을 보호하고 피를 맑게 하지. 원지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지혜를 더해주며 연자심은 심장에 열을 내려줄 걸세. 원장님은 이 모든 약재가 귀하지만 성질이 매우 순해서 마치 고급 약차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일반인이 먹어도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가뿐해지는 정도라고요. 특히 이 약재들은 내가 노인분들 체질에 맞게 양을 아주 순하게 조절했네. 닭이나 오골계 같은 음식과 함께 푹 고아내면 약성이 더욱 부드러워지니 부작용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네라고 확신에 차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한의원의 직인이 찍힌 처방전까지 받아두었습니다. 거기에는 환자 이름과 신경쇠약이라는 진단명까지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약재를 손에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보약이 시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되리라. 이 정성 가득한 삼계탕 한 그릇이 지난 세월 동안 쌓인 오해와 편견의 벽을 허무는 다리가 되어주리라 믿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꿀잠을 주무시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는 모습을, 그리고 저를 조금은 더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점심 저는 온 마음을 다해 한방 삼계탕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좋은 토종닭을 사다 직접 손질하고 귀한 약재와 함께 2시간 넘게 푹 고안했습니다. 약재와 닭고기의 모든 영양이 국물에 오롯이 녹아들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제 진심이 담긴 삼계탕 한 그릇을 어머님께 올렸을 때 제 마음속에는 며느리로서의 순수한 효심 외에 다른 어떤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삼계탕에 제 모든 헌신이 담긴 그 음식이 이제는 저를 법정에 세우는 증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독을 탔다고,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누명입니다. 약사인 제가 만약 정말 어머님을 해치려 했다면 흔적도 남지 않는 수백 가지의 교묘한 방법을 썼을 겁니다. 이렇게 어설프고 멍청한 방법을 쓸 리가 없습니다. 분명 다른 음모가, 다른 누군가의 손이 개입된 것입니다. 저는 경찰차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했습니다. 저는 억울한 누명을 썼고 그 누명을 벗을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꾸민 연극,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경찰차가 회색빛의 낡은 건물, 동네 파출소 앞에 멈춰섰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저는 피의자 신분으로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젊고 무뚝뚝한 표정의 경찰관 2명이 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파출소 안은 제가 일하는 약국의 깔끔함과는 정반대로 낡은 서류 냄새와 퀴퀴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안감이 공간 전체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작은 조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철제 책상 하나와 플라스틱 의자 몇 개, 그리고 차가운 백색 형광등이 전부인 공간이었습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나이든 형사 한 명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꿰뚫어 보듯 쳐다보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저는 침착하게 제 인적사항을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등을 곧게 펴고 형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보이는 것은 곧 죄를 인정하는 꼴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여기 와 있는지 압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모릅니다. 다만 시댁 식구들이 제가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했다고 무고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무고? 형사는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게 무고인지 사실인지는 우리가 밝혀낼 겁니다. 지금부터 오늘 점심에 있었던 일을 전부 사실대로 진술하세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모든 것을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 상태, 제가 정성껏 한의원을 찾아 약을 지은 과정, 그리고 삼계탕을 끓인 모든 절차를 말입니다. 저는 약사로서의 제 지식에 근거하여 최대한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시댁과의 갈등이나 개인적인 감정은 일절 배제했습니다. 지금은 눈물로 호소할 때가 아니라 이성으로 승부해야 할 때였습니다. 형사는 제 말을 들으며 쉴 새 없이 수첩에 무언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제 말을 끊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제 진술의 허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당신이 약사라고 했죠. 그럼 그 약재들의 성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까? 시어머니가 복용 중인 양약과 상극인 성분은 없었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형사님. 처방받은 약재들은 모두 심신안정과 보혈작용을 하는 순한 약초들입니다. 또한 제가 직접 원장님께 어머니께서 복용 중인 모든 양약에 대해 설명드리고 안전하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의학적으로 그 약재들이 어머님께서 보이신 것과 같은 급성 중독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제 확신에 찬 대답에 형사는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당신의 진술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론은 병원 검사 결과와 음식물 감식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젊은 경찰관에게 눈짓해 저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 기다리게 했습니다. 제가 조사를 받는 동안 바깥에서는 시댁 식구들의 완벽한 연극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남편 지훈과 시누이 지혜 역시 증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고 당연하게도 그들의 모든 진술은 저를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살짝 열린 문틈으로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통한 목소리로 불쌍한 어머니와 악독한 며느리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제 아내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끔 엄하게 대하셨어도 며느리를 얼마나 아끼셨는데요. 아마 아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다가 어머니가 자기를 구박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를 너무 믿었습니다. 이렇게 잔인한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는 심지어 제가 최근 인터넷으로 독초에 대해 검색하고 누군가와 수상한 전화를 하는 것을 봤다는 새빨간 거짓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지혜는 한술 더 떴습니다. 끄끄 울음을 터뜨리며 자기가 부엌에서 저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때 제가 물 마시러 부엌에 내려갔는데 언니가 탕약에 몰래 뭘 넣고 있었어요. 제가 뭐냐고 물으니까 언니가 깜짝 놀라면서 저한테 신경 끄라고 소리치고는 방으로 쫓아냈어요. 무서워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는데 언니가 정말 그런 짓을 할 줄은. 흑흑. 엄마. 두 남매의 연기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한순간에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들의 거짓 진술을 들으며 이미 각오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렸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때 목숨 바쳐 사랑했던 남자의 잔인함과 위선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3년의 세월, 그 많던 사랑과 추억을 그는 어쩌면 그렇게 쉽게 짓밟고
자신의 가족을 위해 저를 감옥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걸까요? 두 사람의 조사를 마친 형사가 다시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저를 보는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단순한 의심이 아닌 명백한 적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아 씨, 당신의 진술과 증인들의 진술이 너무나 다릅니다. 남편과 시누이 모두 당신의 수상한 행동을 봤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형사님, 그것은 전부 거짓 진술입니다. 저는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진실은 오직 하나이며 저는 과학적인 감식 결과가 제 무죄를 증명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저의 의연한 태도의 형사는 오히려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피의자를 다뤄왔겠지만 저처럼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조사는 저녁 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결혼 생활에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파고들며 저를 압박했지만 저는 시종일관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심리전이었습니다. 먼저 평정을 잃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었죠. 그들의 연극이 아무리 완벽해도 과학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감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 마지막 카드를 뒤집을 그 순간을 말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조사실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형사는 불리한 증언들을 토대로 저를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서윤아 씨, 우리가 충분히 기회를 줬는데도 계속 부인하고 있군요. 증인들의 진술은 모두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 그 삼계탕을 끓이면서 무슨 꼼꼼이가 있었던 겁니까? 저는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심리적 압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장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사님, 저는 결백합니다. 그리고 제게는 그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라는 말에 형사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는 저처럼 궁지에 몰린 피의자가 저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때마침 대질신문을 위해 남편 지훈과 시누이, 지혜가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증거가 있다고 말하자 두 사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아마 제가 절망 속에서 발버둥 치는 것이라 생각했겠죠. 증거? 무슨 증거가 있다는 겁니까? 형사가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훈과 지혜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님, 먼저 이것부터 봐주시죠. 저는 휴대폰 앨범을 열어 선명하게 찍어둔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희보감 한의원의 붉은 직인이 찍힌 처방전이었습니다. 환자 이름 김미숙과 함께 상세한 약제명과 용량이 적혀 있었죠. 이것은 시내에서 가장 신망 높은 김 원장님께서 저희 어머님을 위해 직접 처방해 주신 보약 처방전입니다. 지금 바로 한의원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처방전을 본 형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지훈과 지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지훈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이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이 처방전은 위장용일 뿐이고 당신이 몰래 다른 걸 더 넣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형사님, 저 여자 엄청 교활해요. 지혜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세요. 연극은 아직 클라이맥스에 이르지도 않았으니까. 저는 태연하게 휴대폰 갤러리의 동영상 폴더를 열었습니다. 형사님, 저는 이런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원장님께 상담받고 약을 짓는 전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두었습니다. 다 함께 보실까요? 제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10분가량의 영상이 선명한 화질과 음질로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김 원장님은 약제의 효능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이 약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며
중독을 일으킬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었습니다. 한의원의 전경, 간판, 그리고 인자한 원장님의 얼굴까지 그 무엇도 조작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조사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사는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훈과 지혜의 얼굴은 이미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공들여 만든 연극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벌컥 열리며 젊은 경찰관 한 명이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팀장님, 국과수 감식 결과랑 병원에서 보낸 환자 상태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무엇으로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인 증거였습니다. 형사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와 지훈 남매를 번갈아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감식 결과 삼계탕 샘플에서는 그 어떤 종류의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성분은 서윤아 씨가 제출한 처방전의 약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반면 지훈과 지혜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분명히 엄마가 저거 먹고 쓰러졌는데 다시 조사해주세요. 조용히 못해. 형사의 불호령에 지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사는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정량 분석 결과 약재 중 산조인과 원지의 함량이 처방된 양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용량은 환자의 허약한 몸 상태와 고혈압 병력을 고려했을 때 병원에서 기록된 증상과 똑같은 경련 및 거품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병원 보고서에 따르면 김미숙 씨는 응급처치 후 위기를 넘겼으며 현재는 안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저는 무죄였습니다. 독살 사건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단지 보약과다 복용으로 인한 해프닝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정량 처방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몰래 삼계탕에 약재를 더 넣어 복용량을 3배나 늘렸단 말인가? 형사의 날카로운 시선이 이제 지훈과 지혜에게로 향했습니다. 박지훈 씨, 박지혜 씨, 이 점에 대해 설명할 것 없습니까? 두 사람은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저를 잡기 위해 파놓은 함정에 이제 그들 스스로가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꼴사나운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저의 첫 번째 반격은 화려하게 성공했습니다. 제 무죄는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법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거짓을 밝혀내는 것은 1단계에 불과합니다. 다음 단계는 바로 그들의 집에서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의 날카로운 추궁 앞에 박지훈과 박지의 남매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점심 내내 제 방에서 게임만 했다고요. 지혜는 울며불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지훈은 잠시 침묵하며 감정을 추스르더니 그럴듯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형사님, 혹시 제 아내가 급하게 요리하다가 실수로 약재 양을 잘못 넣은 건 아닐까요? 약사라도 사람이니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는 또다시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기려 했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노련한 형사는 이미 그들의 눈빛에서 거짓을 읽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집안 문제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섣불리 그들을 범인으로 몰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형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서윤아 씨, 증거와 감식 결과를 토대로 당신에게는 독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누가 약제 양을 늘렸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가족 측에서 추가 수사를 요청한다면 계속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저를 풀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법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절대로 추가 수사를 요청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한 실수로 종결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법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진실을 밝혀내고 제 방식대로 그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니까요. 개인 소지품을 돌려받고 조사실을 나왔을 때 지훈과 지혜가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승리감이나 통쾌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당혹감과 약간의 두려움이 서려 있었죠. 유나야, 미안해. 그때는 내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실수를 했어. 화 풀고, 응. 지훈이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 제 싸늘한 목소리와 의미심장한 눈빛에 두 남매는 움찔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멍하니 서 있는 그들을 뒤로 한 채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아직 창백하긴 했지만 의식은 완전히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제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네가 어떻게 여기에? 너 잡혀간 거 아니었어? 풀려났어요, 어머님. 저는 의자를 끌어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무죄니까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머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제가 정성껏 따린 보약, 효과가 좋던가요? 제 비아냥거림에 어머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난 몰라. 난 아무것도 몰라. 모르신다고요? 저는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제 삼계탕에 몰래 약재를 더 집어넣은 게 누군지도 모르시고요. 아니면 무고죄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도 모르시는 건가요? 늦은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막 도착한 듯한 지훈과 지혜는 저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저녁 식사가 차려졌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단란했던 식탁이 이제는 초상집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식사 후 지훈이 제 방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는 또다시 사과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했습니다. 제게 뭐든 다 해주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딱 한마디 물었습니다. 지훈 씨, 솔직하게 대답해줘. 당신도 어머님과 지혜의 계획에 동참한 거야? 그는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맹세할게. 난 정말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랐을 뿐이야. 유나야, 제발 날 믿어줘. 그는 절박하게 맹세했지만 3년을 함께 산 저는 그의 눈빛에서 거짓을 읽었습니다. 그가 직접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을지라도 최소한 알고 있었거나 암묵적으로 동의했음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선택했고 저를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남자가 옆에 누워 있었지만 이제는 한없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새로운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이 집에 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집을 하나의 거대한 무대로 만들 것입니다.
제가 감독이 되어 그들 모두를 제가 쓴 각본의 주연 배우로 만들 것입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하나씩 벗겨내고 그들이 제게 안겨준 고통과 눈물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겁니다. 범인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독살 소동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이런 교활한 가족 전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에게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증거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택의 공기는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퇴원 후 집에 돌아왔지만 더 이상 제게 큰 소리를 치지 못했습니다. 대신 시어머님과 지혜는 저를 증오와 경계가 뒤섞인 눈빛으로 쳐다보며 구석에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다가도 제가 나타나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남편 지호는 죄책감을 느끼는 남편 역할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꽃과 선물을 사다 바치고 달콤한 말로 저를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모든 행동 속에서 어색한 위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모든 것을 잊고 넘어가 주길 바라며 저를 안심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그가 제 뺨을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던 그날 제 마음은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나긋나긋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사온 선물을 미소와 함께 받았고 그의 달콤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는 아내를 연기했습니다. 저의 갑작스러운 순종에 그들은 서서히 경계심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여전히 순하고 어리숙해서 쉽게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한 양이 이제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조용히 사냥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제 계획의 첫 단계는 이 집을 거대한 무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제 손안에 넣기 위해 저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신중하고 정교한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대학 동기이자 현재 첨단 보안 장비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노인들의 생활 습관 연구를 위해 초소형 녹화 장비가 필요하다는 그럴듯한 거짓말을 했고 친구는 의심 없이 최신형 스파이캠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탁상시계, 휴대폰 충전기, 와이파이 공유기, 심지어 옷걸이 모양으로 완벽하게 위장된 초소형 카메라들이었습니다. 고화질 녹화와 녹음이 가능하고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까지 할 수 있는 장비들이었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주말 아침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절에 갔고 남편은 중요한 사업 파트너와 테니스 약속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집을 비운 사이 저는 즉시 행동에 착수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저는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소인 것을 그들의 대화가 대부분 이루어지는 소파와 탁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시계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식탁 쪽을 향하는 콘센트에는 충전기형 카메라를 꽂아두었습니다. 그 다음은 사건의 현장이었던 부엌이었습니다. 저는 싱크대 하부장 아래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단추만한 초소형 카메라를 부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 지훈의 서재에 옷걸이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저는 그가 단순히 우유부단한 공범이 아닐 수도 있다는 더 큰 비밀을 감추고 있을지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치를 마친 후 저는 휴대폰으로 모든 카메라의 연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집안 곳곳의 모습이 선명한 화질로 제 휴대폰에 전송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우고 다시 침대로 돌아가 아픈 척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수동적인 관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의 모든 비밀과 거짓말을 손에 쥔 유일한 감독이 되었습니다. 저는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맨얼굴과 검은 속내가 보이지 않는 카메라 렌즈 앞에서 스스로 드러날 그 순간을 덫은 놓였습니다. 이제 물고기들이 스스로 그물 안으로 들어올 일만 남았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을 집안 곳곳에 쳐놓고 교활한 사냥감들이 스스로 덫에 걸려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길지 않았습니다. 불과 며칠 뒤 카메라에는 저를 해치려 했던 음모의 전말뿐만 아니라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잔인한 배신과 충격적인 비밀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저의 순종적인 태도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완전히 경계심을 푼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남편에 대한 사랑과 두려움 때문에 완전히 굴복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조심하지 않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흘째 되던 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지우는 접대를 핑계로 늦게 들어왔고 저는 평소처럼 그를 위한 해장국을 준비해둔 뒤 먼저 잠자리에 드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침대에 누워 무선 이어폰을 낀 채 휴대폰 화면으로 집안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거의 다 되었을 무렵 제가 깊이 잠들었다고 확신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자기들만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웠어. 엄마 잘못되는 줄 알고. 근데 저 서윤아라는 여자는 감옥은커녕 오히려 지훈 오빠한테 더 사랑받는 것 같아. 오빠가 또 새 가방 사준 거 봤어. 지혜가 투덜거리자 시어머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걔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년인 줄은 몰랐지. 증거랍시고 동영상까지 찍어둘 줄 누가 알았겠어. 배우긴 배운 년이라 무시할 수가 없다니까. 하지만 걱정 마. 이번에 실패했어도 다음이 있어. 엄마가 다 생각해둔 게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계획인데요, 엄마? 지혜가 묻자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고성능 마이크는 그들의 대화를 선명하게 담아냈습니다. 지훈이도 이제 안달이 났어. 그 애 배가 벌써 불러오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하더구나. 그 애 배가 불러온다. 수만 가지 의문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대체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 최 사장네 딸 말이다. 걔랑 지훈이가 만난 지 벌써 1년 가까이 됐어. 제일 중요한 건 걔 뱃속에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아들이 자라고 있다는 거야. 그 순간 제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막기 위해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그것도 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오히려 아들의 불륜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지훈의 차가운 태도, 잦은 출장, 낯선 여자 향수 냄새,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며 잔인한 배신의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아이 문제로 저를 압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지훈을 위한 다른 길을, 아들을 낳아줄 다른 여자를 준비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하루빨리 뽑아버려야 할 것이 같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다음 말은 그들의 검은 속내를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사실 삼계탕에 약을 더 넣는 계획도 내가 지훈이랑 다 상의하고 꾸민 일이야. 서윤아 걔를 몇 년 감옥에 보내버리면 그걸 빌미로 지훈이가 이혼을 요구하는 거지. 조용히 이혼하고 나서 최 사장네 딸을 새 며느리로 들이면 손주도 얻고 저 꼴 보기 싫은 년도 쫓아내고 일석이조 아니겠어? 근데 그년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서 계획이 틀어진 거지.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해. 그랬습니다. 제 남편은 단순한 공범이 아니라 이 모든 비극의 주동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날렸던 따귀,
경찰서에서의 거짓 진술, 그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지혜가 묻자 시어머니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중독 후유증으로 시름시름 앓는 척 할 거다. 매일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하면서 걔를 들들 볶는 거지. 지훈이도 일부러 걔한테 차갑게 대하고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고 시어머니한테 구박만 당하는데 제발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가지 않고 배기겠어? 그때가 되면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내쫓을 수 있는 거야. 지옥이 뭔지 제대로 맛보게 해줘야지. 지옥이라는 마지막 말을 듣는 순간 제 눈물은 멈췄습니다. 그 대신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차가운 분노가 저를 지배했습니다. 지옥이라고? 나한테 지옥을 맛보게 해주겠다고? 좋아. 누가 진짜 지옥을 맛보게 될지 똑똑히 보여주지. 저는 20분이 넘는 그 영상을 소중하게 저장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무고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썩어빠진 한 가족의 추악한 범죄 기록이었습니다. 그들의 연극은 폭로되었습니다. 이제 서윤아, 바로 제가 이 연극의 마지막 장을 쓸 차례입니다. 그 어떤 비극보다 더 참혹한 결말을 그들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남편의 외도와 숨겨둔 아이의 존재는 이미 상처투성이었던 제 심장에 치명적인 비수를 꽂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계배 속에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아들이 자라고 있다는 말이 고장 난 녹음기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제 미래처럼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구박과 시누이의 모욕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남편 지훈만 내 곁에 있다면, 그가 나를 사랑해준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제가 지난 3년간의 모욕을 참고 견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우유부단한 공범이 아니라 제 인생의 비극을 연출한 주연 감독이었습니다. 그의 늦은 귀가, 화장실에서의 은밀한 통화, 급하게 삭제되던 메시지들, 그리고 제가 일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순진하게 믿었던 그의 냉담함, 그 모든 것이 기만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교하게 짜인 거짓 연극 속에서 혼자 진짜 사랑을 하고 있었던 바보였습니다. 배신감은 억울함보다 더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억울함은 이성으로 싸워 정의를 되찾을 수 있지만 배신은 제 심장을, 제 모든 믿음과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순진했던 지난날을 위해, 헛되이 버려진 3년의 청춘을 위해, 그리고 추악한 거짓과 계산으로 더럽혀진 제 첫사랑을 위해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지훈의 차가 들어오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잠든 척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됐습니다. 그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제 옆에 누워 습관처럼 저를 안으려 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몸에 닿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는 혐오감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 온 남편, 자신의 가족과 함께 나를 파멸시킬 계획을 꾸미는 남자와 한 침대에 누워있다는 사실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무너질 수 없다고. 이제는 사랑이 아닌 짓밟힌 제 자존심을 위해 일어서야 한다고. 시어머니의 복수 계획은 이제 제 눈에 우스꽝스러운 장난처럼 보였습니다. 지옥을 보여주겠다고? 좋아. 하지만 그 지옥은 당신들이 아닌 바로 내가 만들어줄게. 저는 그들의 음모뿐만 아니라 위선적인 남편의 가면까지 벗겨버릴 것입니다. 그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귀한 손주를 그들 집안의 가장 큰 수치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침실을 나섰습니다. 저는 이혼하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그들이 제게 주려 했던 지옥을 그들 스스로가 체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상황 역전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 저는 죄책감 가득한 표정으로 시어머니께 반찬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머니, 지난 며칠간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어머니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약을 지어온 건 명백한 제 잘못이에요. 부디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시댁 식구들은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더니 이내 거만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잘못한 걸 알았으면 됐다. 앞으로는 며느리 도리를 다하도록 해. 그날부터 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헌신적인 며느리를 연기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아픈 척하며 저를 괴롭힐 때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달려가 밤새도록 그분을 간호했습니다. 저의 완벽한 연기에 그들은 서서히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간호를 당연하게 여기며 즐기기 시작했고 남편 지훈은 가장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는 이제 안심하고 자신의 이중 생활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의 모든 통화, 모든 거짓말이 제 손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그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상대방의 번호를 기록했습니다. 그 정보를 토대로 최유라라는 상간녀의 신상과 주소를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흥신소에 의뢰했고 며칠 만에 두꺼운 파일 하나를 손에 넣었습니다. 파일 안에는 지훈과 그녀가 데이트하고 쇼핑하고 심지어 호텔에 드나드는 사진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녀가 산부인과에서 정기 검진을 받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임신 4개월은 사실이었습니다. 사진들을 보며 제 심장은 다시 한번 차갑게 식었습니다. 질투는 나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이미 죽었으니까요. 다만 한 집에 살면서 가면을 쓰고 있는 저 남자에 대한 혐오감만이 들끓었습니다. 제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2개의 강력한 무기, 즉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음모가 담긴 영상과 남편의 외도, 증거 파일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단순히 망신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을 느끼길 바랐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희망인 귀한 손주를 파괴하고 싶었습니다. 더 대담하고 잔인한 새로운 계획이 제 머릿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제가 감독하는 이 연극에 이제 새로운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이 모든 것을 끝낼 마지막 비장의 카드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거짓된 행복에 취해 미래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게 상상 이상의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뿌리부터 파괴할 수 있는 충격적인 비밀이었습니다. 흥신소에서 받은 파일을 검토하며 저는 최유라라는 여자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사업 파트너 딸인 그녀는 젊고 아름답고 세련된 여자였습니다. 약사로서의 제 직감은 무언가 석연치 않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흥신소에 추가 의뢰를 했습니다. 이번 목표는 지훈이 아닌 오직 최유라였습니다. 그녀의 모든 동선과 인간관계를 샅샅이 추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흥신소에서 보내온 보고서는 제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최유라는 지훈뿐만 아니라 강태우라는 유명 헬스 트레이너와도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2사람이 몰래 데이트하는 사진과 함께 그녀의 기이한 동선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만난 직후 항상 강태우를 만나러 갔습니다. 마치 지훈은 돈을 위한 물주이고 강태우가 진짜 사랑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끔찍한 가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 뱃속의 아이는 과연 박지훈의 아이가 맞을까? 저는 흥신소의 2사람의 관계를 더 깊이 파헤쳐 달라고, 특히 그녀가 임신했을 시점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흥신소는 한적한 카페에서 최유라와 강태우가 격렬하게 다투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영상 속에서 강태우는 최유라를 거칠게 추궁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애, 내 애야. 아니면 그 늙은이 애야. 최유라는 당황하며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미쳤어. 조용히 해. 당연히 당신 애지. 하지만 그 남자 애라고 해야 우리 미래가 보장되잖아. 그 인간 멍청하고 순진한 데다 아들 타령까지 해서 속이기 쉬워. 당신은 그냥 조용히 그림자 아빠 역할이나 하고 있어. 내가 그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당신이 원하는 거 뭐든 다 해줄 수 있단 말이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남편은 상간녀에게 철저히 이용당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자기 아이인 줄 알고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핏줄도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을 귀한 손주라며 애지중지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들은 저를 파멸시키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질렀지만 결국 자기들이 들인 여우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셈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이제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거짓된 행복에 푹 빠져 결혼을 준비하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복이 절정에 달하는 그 순간 이 엄청난 선물을 터뜨릴 것입니다. 그들의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그들의 자존심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지옥일 테니까요. 저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손에 쥔 인내심 강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잔인한 연극의 마지막 무대는 화해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그러나 실상은 심판을 위한 가족 파티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말을 이용해 가족 파티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일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요.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식사하면서 묵은 감정을 풀고 화해하는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요? 제 친구들이랑 오빠 친구들도 초대해서 북적북적하게요. 화해라는 말에 시어머니와 지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완전히 항복했다고 생각한 것이겠죠. 저는 남편에게 최유라 씨도 초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보, 최유라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예쁘고 말도 잘 통한다면서요. 이참에 초대해서 저랑도 친구하면 좋잖아요. 제 대담한 제안에 남편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저를 속 깊고 현명한 아내라며 칭찬하고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마지막 심판을 위한 소환장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파티는 고급 레스토랑의 VIP 룸을 통째로 빌려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이벤트 업체에 의뢰해 가족의 추억을 상영한다는 명목으로 대형 스크린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날 모든 주인공이 모였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시어머니와 시누이, 다정한 남편인 척 연기하는 지훈,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공인 최유라가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도전적이면서도 승자의 여유가 담긴 눈빛으로 제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지훈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평생 잊지 못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서 앉아요. 이제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운명의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어색한 미소 뒤에 각자의 음모를 숨긴 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소중한 순간들이 담긴 영상이에요. 다 함께 스크린을 봐주세요. 영상은 저희의 결혼 사진, 가족 여행 사진 등 평화로운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화면이 바뀌며 익숙한 저희 집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자신들의 범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재생되었습니다. 사실 삼계탕에
약을 더 넣는 계획도 내가 지훈이랑 다 상의하고 꾸민 일이야. 서윤아 걔를 몇 년 감옥에 보내버리려고. 그 순간 레스토랑 안의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석고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최유라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쳐다봤습니다. 화면에서는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 사장네 딸 뱃속에는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아들이 자라고 있다. 모든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지혜는 의자에 주저앉아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첫 번째 선물이었고요. 이건 어머님과 최유라 씨께 드리는 두 번째 선물이에요. 우리 집안의 귀한 손주 탄생을 축하하며 이번에는 영상이 아닌 음성 파일이 레스토랑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 애, 내 애야? 아니면 그 늙은이 애야? 미쳤어. 조용히 해. 당연히 당신 애지. 하지만 그 남자 애라고 해야 우리 미래가 보장되잖아.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최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경멸, 어린 시선이 그녀에게로 쏟아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손주를 얻을 생각에 기뻐하던 시어머니는 이제 가장 큰 고통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최유라에게 손가락질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네가 감히 나를 속여. 지훈 역시 분노에 찬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최유라는 저를 가리키며 아니야, 저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라고 발악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녀는 수치심에 얼굴을 감싸쥐고 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운명의 파티는 잿더미만 남긴 채 끝났습니다. 한때 거만하고 자신만만했던 시댁 식구들은 이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패가 공개되었고 승자는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마지막으로 쳐다보며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연극은 이걸로 끝났습니다. 모든 비밀이 폭로된 후 파티룸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귀한 손주라는 가장 큰 희망이 물거품이 되고 믿었던 예비 며느리에게 처참하게 배신당한 충격에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누이 지혜는 의자에 웅크린 채 두려움과 수치심에 끄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제 남편 박지훈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룸 밖으로 뛰쳐나가더니 잠시 후 독한 술병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벽나발을 불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그는 어머니와 동생을 차례로 가리키더니 제 앞으로 다가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나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나는 쓰레기야. 병신이야. 제발, 제발 나를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내가 다 버리고 당신한테만 잘할게. 그의 절박한 사죄에도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서 제 다리를 차갑게 빼냈습니다. 일어나, 지훈 씨. 지금 당신 모습 정말 비참해 보여. 당신은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니야. 당신 자신의 어리석음에 잘못한 거지. 우리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 당신이 나 대신 당신 가족을 택했을 때, 당신이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했을 때, 그리고 당신이 내 뺨을 때리고 경찰에 신고했을 때 완전히 죽어버렸다고. 저는 테이블 위에 USB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이 안에는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 이거 하나면 당신 가족은 전부 끝장이야. 그는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사인해. 그리고 이 집은 우리 공동명의 재산이니까 집값의 절반을 위자료로 지급해. 이건 재산 분할이 아니야. 내 3년의 청춘과 내가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이야. 당신과 당신 가족의 악행에 대한 대가라고. 동의하면 이 USB는 영원히 세상에 나오지 않을 거야.
거절하면 내일 이건 내 변호사 책상 위에, 그리고 아마 모든 언론사 책상 위에 올라가게 되겠지. 선택해. 지우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 모든 곳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저는 위층으로 올라가 미리 싸둔 캐리어를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가 사준 그 어떤 값비싼 물건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올 때처럼 빈손으로, 하지만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떠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나설 때 그가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유나야, 우리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야.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 당신이 내 뺨을 때리고 경찰에 신고하던 그 순간 당신 아내 서윤아는 이미 죽었어. 지금 당신과 얘기하는 사람은 그냥 낯선 사람일 뿐이야.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자 따뜻한 저녁 햇살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 가슴이 이렇게 가볍고 자유로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낡고 지긋지긋했던 한 챕터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인내의 한계와 자신을 지키는 것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평화를 위해 참고 물러서야 하지만 우리의 선의가 악용되고 존엄성이 짓밟힐 때는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침묵이 때로는 악의 동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차가운 이성과 지혜를 잃지 마십시오. 지식과 논리적 사고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자기방어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해방은 복수가 아닌 스스로를 올가매는 독이 든 관계에서 벗어나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그 집을 나서는 순간 저는 비로소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 제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라며 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통해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